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여기 코딱지만큼 조그만한 제 얼굴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창백한 푸른 점 발표를 하게 됐고요. 칼 세이건이 저작했고 김명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요. 이거는 지구 과학이 아니라 지구 행성학이다. 지구에서 행성을 바라보는 것, 전지적 지구 시점에서 행성을 바라보는 것을 설명한 교과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되게 제가 발표했던 부분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근데 되게 학술적으로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장 최초의 새로운 행성, 9장 태양계 외곽의 우주선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끊겼어.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요. 8장 최초의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명으로 보는 행성과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숫자의 신비주의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집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붕의 별을 지붕 삼아서 봤고 집단 지상에 의해서 별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라는 내용과 그 안에서 우리는 숫자 7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갖게 됐다. 그 나중에 우리가 지구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걸 알게 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완전수 6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발견이 됐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역사적인 아보와 아첨이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천체를 발견한 우라누스 천왕성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괴짜 천왕성은 약간 통닭구이처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태양을. 김영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천왕성의 가장 작은 위성은 미란다이고 미란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9장은 태양계 외곽의 우주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해왕성이고요. 보이저 이후의 마지막 기항지는 해왕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저호가 이제 더 이상 조종하는 걸 멈추고 스위치를 닫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보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딱 경계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해왕성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과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과 트리톤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태양계 외곽의 소천체들과 해성들에 대한 그 구름, 성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많았고요. 다른 별들의 둘레를 도는 행성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저의 태양계 외곽 생명체의 발견에 대한 도전, 그 보이저호에 어떤 인간의 문명 같은 거를 집어넣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명으로 보는 행성과 인간 역사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얘기해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옛날 우리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왔습니다. 시대 장소 불문하고 모든 인간 문화의 하늘과 종교적 충돌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종교적으로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과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들 형이상학적인 생각들이 이제 다 계속 얽히고 설키고 움직여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5개 점이 다른 별자리들의 별들과 다르게 규칙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별들의 보조를 깨뜨리고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행성이라고 하고 그 행성들의 이름을 다지면서 행성과 달까지 더해서 7개의 행성이 규칙에 의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그래서 7개의 천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목성도 되게 특이한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그 목성의 성향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름을 지었는데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성학으로 배우는 그 목성을 그러니까 자기의 태양으로 삼고 있는 자기 주 성격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위에 사람 없다. 다 밑에 있고 다 밑에 있는 똘마니들을 내가 놀려준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항상 기쁘다. 기쁨이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행성 바빌로니아에서는 마루둑이라고 하고요. 고대 스칸디나비아는 이는 오딘, 그리스인은 제우스, 로마인은 주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로마인은 어둡고 빨리 움직이는 행성은 머큐리라고 수성이라고 했고요. 가장 밝은 행성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그렇게 금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붉은 핏빛이 도는 행성으로 이거는 진짜 머리가 빨리 돌고 전쟁을 하려면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많죠. 그럼 마르스 화성. 엄마 좀 이따가 그리고 가장 느리고 묵묵한 행성은 세턴 토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일, 일, 월, 연 주기와는 달리 천문학 뜻이 없는데 주일을 만들었던 시절에 7개 요일에 밤하늘에 7개의 이상한 천체에 대한 이름을 붙였다는 게 참 우연 같으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숫자적 신비주의는 계속되는데요. 무의식 속에 깃든 7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고대 라틴어에 유래된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이름을 따랐고요. 요일에 대응하는 전체 밝기에 따라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이름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거리 순서는 일수, 금월, 화, 목, 토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행성 거리 순서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명의 신들, 7개의 요리, 7개의 천체들, 이런 및 5행성은 사람들의 생각에 매우 많이 깊숙하게 박혔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초자연적인 뜻을 내포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바깥에 7번째 하늘이 고정된 별들이 자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창초는 7일했고요. 신의 안식일, 쉬는 날이 하나 포함됐고 머리에 7혈, 7덕, 7거지약, 수메르인의 7마리의 악마, 그리스 알파벳의 7개 모음, 행성의 신과 관련됐다고 해요. 연금술의 7일의 숙령의 지배자, 만이교의 7대 서적, 7성사, 고대 그리스인의 7연, 연금술의 7개의 물체, 7번째 아들의 7번째 아들은 초능력이 있다. 7은 행운의 숫자다.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봉인이 열렸고 7개의 나팔이 소리를 냈고 7개의 접시가 채워졌다는 이야기. 굉장히 7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주장했고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 7이 아닌 완전수 6을 도입하게 됩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4개의 위성 존재도 7이라는 수의 우선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체제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행성표에 추가되었고 태양과 달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면서 6의 중요성이 대두됐죠. 6은 첫 번째 오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 약수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과 같아지는 수고 증명의 끝이라고 합니다.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일어났고 그 하루는 쉬어서 그렇게 7일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7개가 아닌 6개의 행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구 위성은 하나고 토성이 최근 발견한 타이탄까지 5개이므로 6개의 행성, 6개의 위성 그리고 하느님이 그 위에 있다. 666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카시니는 토성의 2개의 행성을 추가로 발견해서 이걸 이용해서 태양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6개의 행성, 8개의 위성 막 이러면서 그래서 태양왕 14세 막 이렇게요. 아첨 이후에 카시니는 2개의 위성을 추가로 더 발견했지만 그 아첨 앞에 있는 아첨이 깨지는 것도 쪽팔리고 뒤에 다시 발견됐다는 것도 또 쪽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숫자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죠. 새로운 천체가 발견됐습니다. 18세기 말여 숫자풀이 논법의 앞에 이렇게 7, 6 이런 게 힘이 시들해졌고요. 1781년에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천왕성이고 윌리엄 허션이라 음악가예요. 천문학가가 아니고요. 천왕성을 발견했습니다.
태양과 다른 행성으로 치지 않고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소행성과 해성을 무시하면서 천왕성은 7번째 행성이 됐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최초 행성이고요. 4개의 바깥쪽 행성, 즉 목성형 행성은 4개의 안쪽 행성, 즉 지구형 행성과 아주 다르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괴짜인 천왕성이에요. 마치 통닭이 이렇게 부드럽게 구워지듯이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워져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긴 천왕성입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고요. 메탄을 비롯한 다른 탄화수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보이는 구름들 바로 아래에 막대한 양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물을 포함한 방대한 대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지구 같은 행성이 방대한 대기의 담요에 쌓여 숨어있는 느낌이고요. 목성형 행성 중 괴짜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내부로부터 열이 극히 적어서 힘센 전체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서 태양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1990년대 태양성의 남극이 태양열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고 해요. 20세기 말에 지구의 천왕성 관측자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태양 둘레를 도는 데는 84년이나 걸립니다. 2030년대는 천왕성의 북극이 태양 쪽 지구 쪽으로 2070년대에는 다시 남극이 태양 쪽으로 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미란다라고 이건 천왕성의 행성인데요. 가장 작은 카이퍼라고 알고 있어요. 위성 미란다입니다. 표면이 천왕성 미란다 아리엘 사이의 중력적 공명으로 천왕성의 에너지가 미란다 내부로 유입돼서 이게 막 깨지고 그러다가 다시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침입자에 의해서 미란다가 산산조각나서 궤도에 뿌려졌다가 그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중력으로 서로 끌려서 오늘날 미란다와 같은 더덕더덕 디범벅된 뭔가 그래서 미란다인가? 왜 그거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거. 그 미란다 그런 건가? 다시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저 이후의 마지막 기한지 해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마치 태양이 밤하늘에서 매우 밝게 빛나는 별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1846년 발견된 후에 태양 둘레를 한 바퀴도 돌지 못하고 맨눈으로 볼 수 없고 빛이 해왕성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5시간이나 걸립니다. 빛으로라도요. 가스 행성입니다. 목성 천왕성과 같이 지구보다 4배가 크고요. 4배가 큽니다. 아이고. 대기층 때문에 매우 푸른색 행성으로 보입니다. 대기층은 수소, 헬륨, 메탄, 탄산가스로 이루어졌고요. 음속에 가까운 바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해왕성 집단에서 가장 큰 위성이고요. 해왕성 둘레를 도는데 6일이 걸리고 행성 자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거는 매우 유일한 행성이에요. 반대로 도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해왕성에 너무 가깝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해왕성 중력에 붙들린 걸로 보입니다. 질소가 많고요. 타이탄과 비슷하고 대기와 안개가 옅어서 표면만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와 메탄이 얼음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호수들 충돌하고 서로 교차하는 긴 계곡들, 질소 눈으로 덮인 벌판, 참외 껍질처럼 주름진 지형, 바람에 휘날리다가 얼음 표면에 가라앉은 듯이 보이는 길고 어두운 얼굴들의 평행한 줄기 등이 보인다고 합니다. 타이탄과 트리톤의 비교예요. 근데 결국 쓰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서 타이탄은 트리톤보다 훨씬 더 많은 얼음과 더 적은 암석을 갖고 있고 트리톤은 태양에서 아이입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기가 옅었고 위치를 옮기면 타이탄과 비슷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타이탄도 트리톤과 같은 거리에 놓으면 비슷하다고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명왕성도 위치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트리톤을 보면서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생명 재료물질이 있으리라 가장 크게 예상되는 게 타이탄이고 트리톤은 바깥에 춥고 희미하게 쪼이는 공간에 널리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토성이 위성으로 뒤늦게 발견했지만 지구와 매우 유사한 게 타이탄이고 줄기무늬 트리톤은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써져 있거든요. 줄기무늬는 작고 어두운 구역에서
봄철이나 여름철의 더위가 표면 아래에 증발하기 쉬운 눈을 가열하면서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태양계 외곽 소천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소천체를 발견했는데 이들은 가끔씩 이렇게 돌다가 해왕성, 명왕성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활동성으로 이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성이지만 덩치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목성과 토성도 다량 수소 헬륨 기체를 중력으로 끌어들이고요. 중력이 커서 얼음 천체들은 오르트 그름에 머물지 않고 태양계를 완전히 떠서 별들 사이의 거대한 어두운 공간을 영원히 헤매게 합니다. 행성은 작고 반사광으로 빛나서 태양의 밝은 빛에 휩쓸리기 쉬운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목성형, 지구형 행성을 탐지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왔다고 해요.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다른 별 천체에서 이렇게 뭔가 찾아졌으면 목성형이구나, 지구형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자세히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13,300간년 떨어진 곳에서 행성,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는지 행성이 탐지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알렉산더 윌스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태양계 존재가 밝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 기준으로 전혀 생명이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우리 생각이 협소해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더 넓게 또 생각해 놨습니다. 보이저는 이탈 궤도로 태양에 구석되었던 고삐를 끊어버리고 더 나갔습니다. 지금은 태양계 완전 끄트머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트 그룹은 1조개 넘는 강범한 해성의 집단입니다. 보이저의 태양계 외곽 생명체 발견에 도전합니다. 보이저호 속에 인간 문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 우주선은 태양계를 벗어나 미지 공간을 떠들 예정입니다. 50억 년 사이에 보이저호는 어떻게 될까요? 외계인들은 이들을 만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500억 년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요? 발제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5개 만들었어요. 지구 안에서 우리는 100년을 살아가서 지구 안에 살기도 모자른데 왜 천문학자들은 굳이 외부 세계를 보려고 할까요? 돈을 벌려고 할까요? 천문학자를 선택한 이유가 점수가 맞아서는 아닌 그 이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산을 등반하기 위해 조난 땅에 손가락을 모두 잃고 이번에는 등정도선 떨어져서 결국 실종된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진 자들은 우주여행을 한다고 난리고 신기한 사장은 화성 이주 계획을 한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들이 목숨을 넘어서 다른 세대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외계인의 존재는 꼭 인간과 같을까요? UFO 출현 소식이 뉴스에도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인데요. 외계인이 보이저호의 인간의 문명 물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까요? 우리가 범위를 너무 좁혔다면 외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행성의 위성과 해성은 중력의 영향을 받은가 아니면 차이입니다. 어디에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위성 달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와 같이 토성의 위성과 천왕성의 위성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자 모임 잘 하시고 저도 중간에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안녕히 계세요.